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이제 1월이 다 지나갔고요. 2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간 찐시황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대표 주자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부진한 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그림을 보였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강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제 FMC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FMC 미 연준이 이번에 회의 이후에 금리 상승이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장에서는 좀 하게 된 것 같고, 그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의 최악의 여파이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에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하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에 시장을 좀 약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연준의 긴축이죠. 강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긴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러우 전쟁이 있었고, 3번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셧다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FMC 회의 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나온 요 데이터 조금 이따가 우리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살짝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서서히 뭐 시간이 조금 문제일 뿐, 올해 이제 그 분위기가 작년 대비해서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리오프닝 기대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을 약하게 만들었던 3대 요인이 큰 그림상으로 큰 바람의 방향을 서서히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다라면 이게 큰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제가 요즘 개장 전 방송에서 자주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는 표현이 과열이라는 표현을 써드리고 있죠. 단기로 시장이 좀 과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장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속도 조절이. 그죠? 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속도 조절이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러한 분위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조금 과열된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는,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 정도의 성격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정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가격 조정이 있고, 이렇게 오른 뒤에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보다는 2번이 나와야 조금 그래도 마음이 심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의 흐름으로 이번에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그때 또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한 주를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리고 금요일 밤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자, 이거 보시면 미국의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이게 일자리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 새롭게 뭐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1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뭐 쇼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해외 쪽에서는 쇼킹한 데이터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도 아래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US 스탁이 미국 주식 아닙니까? 슬립 했대요. 애프터 뭐 한 후에 아주 스트롱한 잡 리포트가 나온 뒤에 그죠? 미국 주식이 조금 미끄러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오늘의 메인 뉴스다라고 보시고 하나씩 보죠. 자, 일단 1월 보용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금요일날 개장 전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금요일날 뭐 중요한 거 뭐 발표되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비농업 관련된 고용 데이터가 발표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쇼킹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와우. 네. 시장에서는 와우 할 정도로 쇼킹 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월스트리트에서의 예상치는 한 19만 명 정도 전후였는데 지금 보시면 52만 명 가깝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 숫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뉴스가 뭐죠? 빅테크 관련주들이 감원을 많이 한다는 뉴스를 개장 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원. 근데도 불구하고 자, 실업률은 예상치가 3.7%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3.4%로 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네, 한번 보시죠. 네, 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그림인데요.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오른쪽부터 unemployment rate가 이제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이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원을 그렇게 해서 많이 회사에서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아주 강한 고용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거 보시면 여기는 톡 튀어 오른 거 보시죠. 네, 이거 톡 튀어 올랐습니다. 50만 건이 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데이터를 그래프를 좀 크게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먼저 이제 이 그래프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51만 7천 건 최근에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주춤하던 것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점프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대치는 컨센서스는 18만 5천이었는데 51만 7천 나오면서 시장은 여기에 쇼킹을 했다. 그 다음 실업률도 3.7부터 36, 3.5, 3.4 이렇게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죠? 저렇게 감원을 많이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또 잘 나오는 실업률이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 많이 걸려있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Now hiring, help wanted. 즉 지금 하이어링이 이제 고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고용합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용이 가양하다. 특히 빅테크, 그 다음에 빅테크와 금융 이런 쪽을 중심으로 감원이 많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 다른 섹터들은 견조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불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균형, 고용 시장에서도 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분위기는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러한 데이터를 본 연준의 위원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FMC 회의 연준 그 미팅 직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발언을 못 했는데 이제 FMC 회의가 끝났고 끝나자마자 지금 고용의 매우 강한 강도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아마 연준 위원들의 입을 우리는
잘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아마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요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요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네, 기사 한번 보시죠. 자, 고용시장이 매우 뜨겁게, 그죠? 고용시장이 매우 더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연준은 얼마?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리시 레이트를, 정책 금리를 얼마 이상으로, 어버브는 뭐뭐보다 위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5%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뉴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살살살 지금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발표된 이 미국 노동부의 이 데이터가 많은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코멘트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우리 좀 중단할게요 라는 코멘트만 시장에 살짝만 비춰도 시장이 확 과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시장이 환호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그죠? 이 용어에.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좀 잘 보자. 자,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좀 전에 연준이 5% 위에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한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의 채권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보는 것은 이념물 금리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이념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2이어 노트 본드 일드를 보시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뭐였죠? 미국의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 그죠? 미국의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금요일 밤에 쇼킹한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념물 금리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렇게 점프업을 한 거 보이죠? 시장에서는 다시 여기에 긴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물이죠. 10년물까지도 한번 볼까요?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35, 3.4 언더 하던 여기에 있던 금리가 금요일 밤에 3.52까지 가파르게 이렇게 튀어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이런 하락 추세를 단번에 돌파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또한 고용 데이터가 야, 이거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에 있어서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시 또 강한 아주 매파적인 발언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뭐? 화폐. 화폐는 뭐죠? 돈입니다.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돈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어떤 금리가 올라갔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어떠한 그림이 되었죠? 이렇게 안정을 찾았잖아요. 얼마까지? 최근에 101 언더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달러 약세가 나타났죠. 금리도 내려오면서. 근데 돈의 이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나요?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지금 큰 폭으로 다시 얼마까지? 103까지 튀어오르게 됩니다. 와, 이러면 이제 긴장을 해야죠. 왜? 달러가 이런 방향을 보일 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고 외국인들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좋았는데, 달러가 상승 반전으로 강세로 반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요 그림을 하나, 요 그림은 우리 가족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어디 있어? 하나,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죠. 자, 요게 뭐죠? 달러 인덱스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와 여기 달러 인덱스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자,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네, 최근에 얼마에서 여기에서, 네, 여기까지 쭉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250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 강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안 올라가도 환으로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원이나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달러를 바꿔서 1,450원어치 주식을 사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을 사놨는데, 자, 이제 많이 묻다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1,450원 안 줘도 되네? 1,250원만 줘도 똑같은 1달러 지폐 한 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환차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완화 강세를 보이면서. 근데 요게 요런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움직임. 달러가 반대로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직까지 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리가 튀면서 이러한 지금까지 환경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알고는 있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제 발언을 하는지, 그분들의 성향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로 인해서. 그래서 파월도 이번에 지금까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다가 이번 FOMC 회의에서 살짝 비둘기적인 부분으로 돌아섰었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 근데 이제 고용 데이터 이후에 좀 시장에서 더욱더 이렇게 호키시, 이게 이제 매파적인 부분이고, 더비시가 이제 비둘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욱더 강화가 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잘 체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저도 계속 다음 주에 개장 전 방송에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간밤에 있었던 뉴스 요 정도 한번 몇 가지 볼까요? 한 두 가지. 자, 테슬라 뉴스가 또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이나 메이드 일렉트릭 비이클이죠, 그죠?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1월달에 테슬라의 판매가 18%나 증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금 증산 이야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가격 인하의 효과는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간밤에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나마 테슬라는 0.91% 이렇게 강세 흐름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징적인 뉴스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차이니즈 볼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차이니즈 볼룬. 이게 이제 중국의 열기구가 미국 중부 지역으로 이게 이동하는 게 포착이 되면서, 원래 주말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특히 미국의 국무장관인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슈가, 우리도 이제 최근에 뭐 북한에서 무인기가 막 날아와가지고 한때 소란이 막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열기구가 미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정부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몬태나 주에 있는 미국의 핵시설에서 상공에서 그게 발견됐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당분간 미중 간에 뭔가 움직임이 조금 자극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미중 간에 이렇게 대립이 이렇게 격화되면 점점 미국은 중국을 이제 배제하려고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공급망 체인에서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반도체, 이 산업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70 정도 부근에 있을 때, 60 이상에 갔을 때 공포와 탐욕 지수가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드릴게요. 주말이니까. 자, 지난번에 69였고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60 이상의 이러한 좀 낙관적인 영역에서는 S&P 500이 단기적으로 고점권을 보였던 경향이 있으니, 이번에도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즐기되 언제든지 이게 지난번처럼 이러한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긴장은 좀 하고 있고, 특히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 내어주자, 좀 챙기자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200일선과 미국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서 보면, 과거에는 여기를 이제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흐름은 여기가 지지대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요일 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제는 76까지 넘어서 버렸네요. 76이면 그냥 그리드도 아니고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익스트림 그리드. 매우 낙관적인, 그죠? 매우 공포스러운 구간이 익스트림 피어라면 매우 탐욕스러운 구간, 매우 낙관적인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해버렸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요?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관망하는 게 맞을까요? 그죠? 이건 뭐 정답은 딱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연 이렇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흥분돼 있을 때 과연 뭐 같이 내가 흥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위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부분이 조금 진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과열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이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월달 출발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견고하게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죠. 낙관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작년 연말에 비관적인 생각들은 다들 많이 잊으시고 다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먼저 한 발 빠르게 조금씩이나마 남들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남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이 심리 지수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주말 밤, 제 방송이 끝나면 한 9시 정도 되잖아요. 그죠? 9시에서 내일을 대비하면서 한번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 또 섹터 이야기, 테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 축을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왼쪽의 Y축을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자료에 넣어드린 거잖아요. 이 그림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다. 늘 따라다니는, 그죠? 이라고 별 3개, 별 3개. 자, 이 그림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빨간색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빨간색은 금리.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뭐예요? PER이잖아요. PER. Price Earning Ratio, PER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PER과의 관계는 뭔가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명확한 관계. 근데 정의 관계가 아니라 좀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빨간색이 치솟는 구간, PER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지네.
자, 반대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많이 주네. 그죠? 얼마부터? 10배 주다가 40배까지 시장에서는 주네. 그래서 금리와 PER은 반대의 흐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PER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금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PER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가장 요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회사들이 우리 인터넷, 그죠?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네카오라고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뭐 디어유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들이 2022년도에 금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PER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많이 빠졌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우리 주식 투자하는 동안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분모가 올라오니까, 그죠? 벌어들이는 캐시플로우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는 주식 가치가, 그죠? 근데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밑에 있는 분모 할인율은 금리는 올라오는데 벌어들이는 실적도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22년도에 나타났던 거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가치,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길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기를. 프레젠트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가치 그냥 쉽게.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는 그래서 이렇게 턴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핍박을 받았던 이들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그림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가 튀어 올라 버렸다. 그죠? 금리가 내려오다가 다시 지금 튀어 올라 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하다가 또 약간의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때 이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자, 지난 목요일인가요?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네이버의 주가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와 반대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동안 네이버의 주가는 45만 원 부근에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FOMC 회의 이후로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시 어떻게 됐죠, 이거? 금요일 밤에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던 네이버 주가는 다시 조금 이렇게 쉬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좀 받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메타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22년도에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메타가 50%나 1년 동안에 많이 더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면서 네이버, 카카오, 디어유, 아프리카 TV도 우상향을 같이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이들이 다 금리와 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가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 상반기에 서치 GPT를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마 제가 12월 초부터 이 챗 GPT, 그죠? 강조를 많이 드렸고, 이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남들이 다 챗 GPT 이야기할 때 올라올 때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챙기는 걸 계속 말씀드려왔던 요게 네이버에서 최수연 대표가 출시를 하고 이거를 수익화 쪽으로 모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이 표에서. 자, 이 떨어지던 실적이 좀 좋아지겠네. 가파르게 올라가던 금리가 조금 떨어지겠네.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다가 올라오겠네. 이런 것들이 그림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바닥에서 팅팅팅 튀어오르는 거죠. 물론 메타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실적에 있어서 물론 이번에 발표된 4분기 실적도 완만한 부분을 보였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러한 서치 GPT라는 것을 활용해서 챗 GPT의 열풍에 가세해서 이쪽을 수익화를 하겠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5년 만에 역성장을 지난해 했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전체 최근에 이 네이버의 포털로서의 분위기 한번 업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에 있었던 모멘텀이고, 네. 포털 시장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되는 데이터인데요. 뭐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이제 좀 보여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포털 시장은 꾸준하게 그래도 이렇게 분기별로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네이버의 매출액도 같이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그런 모습 참고하시면 되고, 긴 그림상으로는 어쨌든 이 포털이 아주 가파른 성장은 아니지만 완만하게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분기별 포털 지수와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은 무난하게 같이 올라오는데 영업이익은 좀 출렁출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대부분 4분기입니다. 4분기. 예, 이번에도 4분기에 이렇게 될 거고, 네. 4분기. 왜 4분기에 매출액은 완만하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출렁출렁임이 나타날까요? 이거 바로 일회성 성과급 같은 것들. 네. 4분기에 보통 인센티브라고 불리는 성과급들을 와 같이 이런저런 일회성 비용들이 보통 4분기에 많이 반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조금씩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네요. 네이버가 보니까 4분기에 뭔가 좀 성과급을 챙겨주고 기타 다른 일회성 비용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월별 포털 지수입니다. 월별 포털 지수인데, 자, 월별 포털 지수도 이렇게 어쨌든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있지만, 네. 주가는 이 주황색의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내려온 그림,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그죠?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22년도에는 업황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금리와의 관계 때문에 일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포털이라는 게 성장률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지금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러한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률 둔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GPT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출시를 하고 이거를 수익화 해보겠다라는 발표가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되게 위에 있으면, 그죠? 엄청나게 위에 있으면 그게 부담이 되겠지만 주가는 지금 2019년도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챗 GPT 이야기가 지금 네이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제가 자료에서 넣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대형주로서는 결국 네이버를 시장에서는 쳐다볼 것이고, 이 하이퍼크로바이라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토종 AI로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글도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또 삼성증권에서는 표현을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국내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네이버가 압도적입니다. 저도 뭐 구글 아니면 네이버거든요. 근데 구글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이 이 챗GPT 그리고 MS에서 이제 빙에다가 검색 엔진에다가 GPT를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글도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엄청나게 여기에 좀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도 구글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력으로 이제 그 하이버 클로바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것은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GPT-3
보다 큰 파라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게 잘 먹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네이버의 위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의 위치가 많이 비싼 위치에 있나? 지금 뭐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 관련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돼서 기대치가 다 빠져 있는 구간인지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인지 그게 이제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 금리만 안정을 찾아주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가격 조정을 이미 많이 받은 수준까지 PBR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자, 요 차트를 가지고 이번에 제가 성장주들을 좀 몇 개 타이밍 말씀드렸던 게 바로 테슬라였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였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있었죠? 바로 지금 네이버가 위치해 있는 PBR 밴드 하단부에 딱 있을 때 제가 테슬라도 TSMC도 다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그게 빨간색에 있을 때인가 1번에 있을 때인가 2번에 있을 때인가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좀 느낌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2번에 있을 때라도 앞으로도 계속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침체를 기록하고 기업이 뭐 기울게 되면 이게 바닥이지만 밴드가 이렇게 쳐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또 밴드의 상당부 어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악의 여기서부터 더 나빠질 거 없다라 여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PBR 밴드의 최하단이라면 앞으로 여기에서 적어도 튀어오르는 기술적 반등은 최소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에서 테슬라와 TSMC가 다 최근에 튀어올랐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으로 한번 보면 주말 사이에 사모펀드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사모으는 모습이 나타났고 연기금은 꾸준히 사다가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많이 연기금도 많이 샀네요. 그죠? 투신도 사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한 방향으로 이 네이버를 사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네이버가 주가 올라오니까 좀 비중을 줄이는 기관과 외국인들 사이에 엇갈리는 수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은 기관 투자가들의 이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종목의 탄력성은 전체적인 시장 지수의 영향은 외국인들한테 받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이 매집하는 강도가 더 세다 보니까 네이버의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제 2022년도 내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평소에 없던 대형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음봉의 시가는 저항이고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네이버는 그냥 관망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이미 지난 12월 달에 여기에 음봉을 하나 넘어섰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음봉까지도 이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서면서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나오죠. 지지받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방향을 이렇게 틀고 있는 구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 날은 딱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200일선 드디어 200일선까지도 이제 네이버도 올라왔네요. 자, 단기적으로 그러면 보면 안 오른 거 아니죠? 올라왔습니다. 17만 원, 18만 원 구간에서 올라왔고 22만 원까지 딱 200일선 부근에서 지금 뭐가 생겼죠? 아까 기억을 하셔야죠. 다시 금리와 PR의 관계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죠? 금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 PR이 여기에 있던 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금요일 날 일자리 고용 데이터가 너무 쇼킹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아마 200일선의 완벽한 돌파를 앞두고는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쉬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이버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관계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새롭게 수익화 시키려고 하는 GPT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뉴스는 제가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 우리 개장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네. 제가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을 계속 써드렸죠. 왜?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신뢰를 좀 잃었기 때문에, 네.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네, 요거를,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미르 M, 뱅가드 앤 메가본드라는 새로운 게임이 1월 31일 날 출시가 됐고 170개국에 여기 있죠, 170개국에 동시에 정식 출시를 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출시 초기의 데이터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많은 분들이 위메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내용은 이런 거였죠. 네. 첫날 동접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하면서 일단 글로벌 첫 게시는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오게 된 부분들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동접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요. 8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위믹스 같은 이러한 쪽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믹스 코인의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서버 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 서버 수는 14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밤에 이게 25개까지 이렇게 서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직까지 어쨌든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미르4 글로벌 때 분위기와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위메이드와 관련된 부분은 P&E, P2E 게임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요 그림은 2021년 수능일 날, 네, 2021년 수능일 날, 네, 그때가 뭐 11월, 12월 달 되겠죠. 아무튼 2021년 수능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8.15 방송 아니고요. 네,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수능일 날은 우리가 개장 시간이 조금 그 뒤로 늦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장되기 전에 한국경제TV에서 특집 방송으로 1시간 정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나가서 수능일 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야기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이제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자, 위메이드의 주가가 20만을 넘어서 이렇게 1개월 동안 50%가 올라가면서 잘 가고 있는데, 오케이, 기대감 가지는 건 좋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단 리스크가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있다. 이거를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드레이코가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가격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유저들은 떠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좋은 내용과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도 똑같이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 시장에서 흥분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동접자 수가 뭐 몇백만 명이 나타나면서 좋았지만, 그때가 한 100몇십만 명 막 동접자 막 기록하고 했죠. 아무튼. 근데 드레이코 가격을 반드시 보면서 봐야 된다.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주가만 보던 분들은 떨어질 때 떨어지네 하다가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드레이코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 드레이코 가격이 고점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위메이드의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드레이코가 미르4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 보통 쌀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아이템을 팔아서 쌀을 사 먹는다. 아이템 팔아서 쌀 먹는다라고 해서 쌀먹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걸 게임을 계속 하고 유지를 하려면 이 코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유저들이 빠져나가고 게임이 망작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믹스 플레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토큰이라는 쪽으로 들어가면요, 위믹스 앤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토큰이라는 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토큰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드레이코가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드레이코가 핵심이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뭘 봐야 된다? 네, 드론을 봐야 된다. 드론. 자, 요거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 시간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흐름 볼까요? 일단 자, 게임 출시되고 난 다음에 1월 30일 날 출시되고 난 다음에 10달러 부근에서 이 드론 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조금 고개를 숙이면서 9달러 중반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뭐 살짝 변동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처럼 요거처럼 드레이코 가격처럼 꾸준하게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 쌀먹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죠? 쌀먹 분들이라고 표현드려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게임 출시 이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도 금요일 날 좋았는데 이 드론의 움직임들을 잘 보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것 때문에 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위기 초반 분위기는 괜찮은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이 시세가 중요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세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금요일 날 사모펀드가 조금 샀네요. 네, 연기금도 조금 샀고요. 투신도 조금 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왜? 금융투자가 여기에서 저는 캡처는 안 해왔는데 금융투자에서 대규모 팔아버리는 바람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별로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데, 네, 어쨌든 사모 연기금 투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주 큰 음봉이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갭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 갭이 메우기 전까지는 초보자분들은 이 악재, 하한가를 만들었던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니까 굳이 접근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금요일 날 이 갭의 일부를 메우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적어도 이렇게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버수도 봐야 되고요. 네, 주말 사이에 서버수 체크를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론, 드론 시세가 유지가 돼야 되고 10달러 이상으로, 그 다음에 동접자 수 이런 것들도 그죠? 동접자 수 중요하겠죠. 네, 게임이 일단 재밌어야죠. 네,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STO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2월 6일 날 중요한 정책 발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안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벤트가 여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 2월 6일 날 그 이벤트가 발현이 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 생각 없던 게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미 먼저 선반영이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하기 때문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2월 6일 날 불확실성이 이벤트가 있는데 먼저 지금 좀 올라왔다면 제가 금요일 날 좀 챙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 그죠? 네. 개장 전 방송에서. 자, SK증권, 뭐 키움증권,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증권사들이 수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언제 이벤트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이 6일 월요일 날 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즉 이미 6일 날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이렇게 주가는 올라왔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저희 KB증권에서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만들어서 장중에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 플라잉클럽 서비스 내에서 제가 목요일 날 어떤 코멘트를 보내드렸는지 요거 한번 8.15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유료 가족분들한테 월 10,000원씩 내시는 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8.15 가족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가 뭘 보내드렸냐면 목요일 날, 자,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전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목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왼쪽에서 한번 보시죠. 자, 2월 6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거슬리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뭐죠? 소액 투자자의 경우 플랫폼당 연 1,000만 원 한도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한도를 이거 제한하네? 요거는 기분이 별론데,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단 사업 초기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결정이 되거나 기대감만 클 뿐 해당 사업자들한테 실질적인 수혜가 제한적인 내용으로 만약에 뭐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조금 되면 뭐 이 STO라는 분야는 새로운 테마로서 유망은 하지만 제가 추격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목요일 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출현했을 때는 미련 없이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도 제가 개당 전 방송에서는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장중에는 뭐 이러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좀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입니다. 증권사별로 1,000만 원 한도 가닥. 그죠? 그럼 업계에서는 짜증나죠. 열심히 TFT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이거 낮아지잖아요. 그죠? 별로.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금요일 날 하나씩 이렇게 음봉이 지금 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 다음에 SK증권까지도 그 목요일 날 만들었던 양봉을 다 까먹는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항상 빼따꼼뿔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빼따꼼뿔리, 빼따꼼뿔리. 네. 이건 뭐죠? 미리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월 6일은 여기에 있을 거고 어떤 봉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떤 봉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 항상 주가는 먼저 올라오고 그 이벤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항상 많이 반영이 됐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했던 거 외로 서프라이즈한 없던 걸 새로운 걸 발표를 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발표되면 이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매도 강도 상위 종목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사모펀드에서 SK증권, 하나증권, 투신에서 SK증권, 서울옥션, 하나투자증권 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익 실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목요일 날 조금 한 발 빠르게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두 가지 테마를 저는 중요하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패키징 쪽이고요. 삼성전자가 인력을 열심히 채용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그래서 첨단 패키징 강화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여기에서 패키징은 이쪽 분야에 있는 거다라고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패키징은 여기를 투자를 삼성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다.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삼성이 로봇 투자하면서 테마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다음 또 삼성이 투자할 것 중에서는 첨단 후공정, 첨단 패키징 쪽을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사트라는 용어는 알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죠. 후공정,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것들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죠? 네, 외주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전문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오사트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공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좀 한계에 다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얼마나 패키징을 잘하느냐가 앞으로는 점점 기술력이 중요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잘하고 있는 해외 회사는 ASE라는 회사가 있고 또 대만의 엠코라는 회사, 미국의 엠코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엠코는 아남 반도체가 뿌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요거도 제가 이제 저희 KB증권에서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유료 가족분들한테만 월 만 원씩 내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린 내용이라서 조금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네. 자, 뭐냐면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지 쪽이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 쪽입니다. 자, 사업팀 신설했다라는 것은 제가 알려드렸고, 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정부에서 후공정 패키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향후의 기술 패권의 핵심이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보면 달파라는 쪽이 있는데, 달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증가를 쭉 이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올해 이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를 보니까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 쪽에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이 나온다. 자, 게다가
TSMC가 주축이 되어서 22년 말에 반도체 기업들의 얼라이언스가 연합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으로 지향하는 기술이 여기 보면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공정,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 쪽이 계속해서 미국, TSMC 이런 쪽들이 투자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서의 기술 진보는 핵심은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테크놀로지 쪽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투자는 앞으로 여기가 집중이 될 가능성, 인력도 그렇지만 자금도 그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두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그래프가 2023년도에 미국에서 다르파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다 뭐냐 하면 위로 팍팍 솟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다 올라온 다른 영역들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구간입니다. 다 이게 반도체 패키징 쪽에 투자하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더욱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삼성의 투자 다음의 선택은 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관련된 기업주 중에서 뭐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네페스 뭐 또 기타 등등 뭐 여러 종목들은 앞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네요. 연기금에서 특히나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박스권으로 무겁게 움직이다가 박스권 돌파해서 20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꾸준하게 아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되는 영역인 여기까지는 좀 앞으로 서서히 좀 무거운 주식이라서 바로 쉽게 팡팡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그냥 생각하시기보다 먼저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보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나 다양한 기업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중에서도 한미반도체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쪽은 EMI 실드 장비, 전자파 차폐 장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전장용 쪽, 항공우주 쪽이 이슈가 될 텐데 여기에 전자파 차폐 장비를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설명 드렸죠. HBM과 TSV는. 네. 자, 이 위치를 보자. 밴드 하단부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이런 거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발 전기차 치킨 게임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100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테슬라가 $100. 네. 중국계 2인자 텀주가 주도를 한다. 요거 인하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 늘어나면서 임팩트 있을 것 같으니 데이터 잘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19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명신산업이었고 그때 15,000원이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명신산업. 자, 근데 명신산업과 함께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뭐냐 하면 자, 2차전지가 테슬라가 $100에서 바닥을 잡고 2차전지 섹터가 좋아진다면 낙폭 과대한 기업들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때 성일하이텍과 제가 세비캠 그죠? 폐배터리 그 다음에 IS 동서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세비캠 다 그때는 지금 10만원 전후 여기 8만원 전후에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삼성물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그때 전처리 공장이 독일에서 승인 거부가 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로 주가가 거기에 악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그 악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라고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린 내용은 600조 원의 폐배터리 시장, 뭐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개장 전 방송에서 계속 가족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래요. 네, 폐배터리는.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유럽판 IRA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과 제가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판 IRA가 온다. 이게 뭐냐 하면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겁니다.
핵심 원자재법. 예. 핵심 원자재법이 유럽에서 이제 EU에서 이거를 강화를 시키면 본격화시키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사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유럽의 이 CRMA라는 것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유럽 내 핵심 광물의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국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특정 국가 누구죠?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죠? 그 다음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체 조달한다. 이런 겁니다. 요게 이 미국 유럽판 IRA 즉 핵심 원자재법 CRMA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수혜 업종이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일하이텍 대표적으로. 왜? 성일하이텍이 조금 전에 제가 독일에서는 전처리 공장이 무산됐던 뉴스가 있었지만 어쨌든 EU 내에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증설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면 EU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 뭐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리사이클링을 통해 일정 부분을 자체 조달한다. 그러면 영내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EU 내, 유럽 내에서 거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일하이텍이 여기에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의 글로벌 거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죠. 여기에서 제가 주목을 하자. 테슬라가 안정을 찾으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U와 관련된 저런 법안이 이제 최근에 모멘텀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는 알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폭이 가대한 그런 모습에 있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뒤에 다른 내용들도 제가 준비된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시간이 또 1시간 넘었으니까요.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족 여러분들 그 일요일 밤이 이제 또 많이 됐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월 둘째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용 데이터와 함께 또 다른 뭔가의 시장에 또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면서 함께 우리가 잘 시장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가족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 한 주 개장 전 방송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